소년 형사사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보조인을 선임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굴 어떻게 골라야 되죠? 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소년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갖고 고르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3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소년의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년하고 대화를 재밌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소년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소년 사건과 관련해서 피상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결론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님 두 분과 심리 상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 부모님과 재미있게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자와의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된 심리적 이해, 그리고 대화 관계에 대한 소통 능력 자체를 설명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보통 이것은 많이 고려하실 겁니다. 판사를 상대로 해서 변론이나 서면을 통해서 납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검사를 상대로 해서 소년의 정상관계를 잘 설명하고 변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해서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소년의 동기 자체를 잘 분석해서 변화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이의 심리적 변화 상태를 잘 캐치해서 적절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고민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보호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방문하게 되면 살고 있는 분들은 그 환경이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보게 되면 집을 좋고 나쁘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분위기, 공간 자체의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의 배려나 공존의 개념들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또는 자녀와의 관계 설정이 분리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적극적으로 가정에 방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희망하는 사람과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이의 방을 들어가 봤을 때 아이의 방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가? 아이는 그 공간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 아이의 공간을 아이가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공간인가,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공간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 방문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또 부모님을 분리시켜서 보호소년만 면담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됩니다. 분리를 해서 기초 면담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부모 앞에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의 100%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매우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소년 입장에서 부모인 우리 같은 사람들, 나이 든 분들에 대한 그런 고집, 부모의 어떤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득해서 조금 꺾고 양보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냥 무조건 적극적으로 수용해주는 보조인, 절대 제가 볼 때 위험한 보조인입니다. 그런 보조인은 절대로 판사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보조인이 오히려 역제안을 하거나, 또는 보조인이 될 사람이 해당되는 내용에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보조인을 따라가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상담과 정신과 상담을 병행해 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람직하고요. 또 소년의 비행, 범행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몰입되지 않고 소년 그 자체를 호기심 있는 그런 태도로 바라보고 소년 자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친밀감을 갖게 되지만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는 쉽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는 보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미래를 결정짓는 처분입니다.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나갔었던 흔적을 통해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경찰 조사는 과거의 행적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데 집중됩니다. 그렇지만 소년 보호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년의 과거 행적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 행적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또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환경 지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관리 능력을 갖고 있는 보조인과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년도 변화합니다. 수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절차마다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 적절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주변 환경을 변화를 쉽게 인지하고 빨아들이는 소년의 특수한 성격상 보호자의 변화에 대해서 매일매일 느껴지는 그 미세한 변화를 소년이 느낍니다. 더 많은 것을 만져보고 배우고 그들의 이름과 용도를 알아갈수록 나는 더 기쁨에 넘쳤다. 그렇게 얻은 자신감은 내가 세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존재라는 느낌을 주었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줬다. 이건 헬렌 켈러가 쓴 글입니다. 연결고리,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이것들을 연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 삶의 목적 자체를 아이들이 느끼게 된다면 헬렌 켈러보다 훨씬 더 인지나 감수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자기의 비행을 멈추고 자기의 목적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비행을 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은 직접 만지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실패하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소중하게 알게 되고 세상 자체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를 답답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년이 그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감정을 갖게 되면 그 소년을 둘러싼 우주는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될 겁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